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작자 미상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깊이 있는 리뷰를 추구했었지만 수익이 없는 채널을 제 돈을 계속 투자해가면서 몇 년씩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리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리뷰는 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이 없더라도 취미로 할 수도 있는 수준,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시간 투자만으로 편집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편집해 드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야 해서 이렇게 라이브처럼 얼굴을 드러내고 리뷰를 하는 것이, 더 쉽게 얘기해서 말로 때우는 것이 편집을 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각적인 테러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에 있었던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했던 드라이브 마이 카를 최대한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노력하겠다라는 뜻은 제 리뷰가 여태까지는 나름대로는 좀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타임이 길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 영화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 그러니까 한국에도 나왔는데요.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편집인데요. 이 책 속에서 이제 동명의 드라이브 마이 카와 세라자드 그리고 기노라는 단편, 이렇게 세 개의 단편을 합치고 각색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한 평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영화의 어떤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에 대한 평점은 IMDb가 7.6, 로튼 토마토가 신선도 98%, 그리고 메타크리틱이 91점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 영화이죠. 이렇게 평점이 굉장히 높은 영화들은 지루한 영화가 아닐까? 평론가만 좋아하는 졸리는 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실 수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러닝타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는데 좀 힘드실 수도 있죠. 따라서 영화에 푹 젖어들 그런 여유를 가진 어느 날 조용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어두운 방에서 남편인 가우쿠와 부인인 오토가 나옵니다. 가우쿠는 영국 배우이자 연출가이고 오토 또한 배우이자 작가입니다. 오토, 그러니까 부인이 가우쿠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의 소녀인 세라자드가 같은 반의 소년을 짝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작에서 세라자드라는 단편에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세라자드라는 건 굉장히 유명하니까 아시는 대로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야화의 주인공이죠. 흔히 천일야화라고 해서 그걸 일시백천 해서 천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저의 무식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천일은 천일이 아니라 천하고 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바꾸면 1001. 그러니까 1001이라는 이 숫자는 당시 아랍 문화권에서는 끝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일야화는 천일 동안의 천일밤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는 이야기, 무한한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것이 천일 동안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계셨다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같은 반의 소년을 짝사랑하는 그 소녀가 어느 날 그 짝사랑하는 소년이 사는 빈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소년의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의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사물들도 뒤적뒤적 해보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그것도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몰래 도둑처럼 들어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방에서 시간을 이리저리 보내다가 그냥 조용히 나오는 겁니다. 소녀는 그런 기이한 행동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인가는 그 소년의 티셔츠를 그 빨래통에서 몰래 꺼내서 그 티셔츠에 배인 소년의 냄새를 맡곤 합니다. 뭔가 점점 이 변태 아무튼 원작 소설에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의 땀 냄새. 딱히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라자드를 한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겨드랑이 부분에 얼굴을 대고 냄새를 들이마시고 있으려니 그가 자신을 품에 감싸고 양팔로 으스러지게 껴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텅 빈 집에서 드디어 마스터베이션을 합니다. 이 장면은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서 전종서의 방에서 그러고 있는 유아인의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죠. 그 버닝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헛간을 태우다를 각색해서 영화한 것이니까 이 같은 하루키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이브 마이 카와 버닝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2022년의 최고의 작품이었던 제가 리뷰한 것도 있었죠. 헤어질 결심과도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오토의 세라자드 이야기는 일단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가우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연극제 때문에 공항으로 갑니다. 오토는 다정하게 가우크를 배웅하죠. 가우크가 가고 오토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그녀의 모습은 커다란 거울에 비춰 보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현실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의 불길한 미래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장면을 그렇게 분석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뭔가 기이하다 또는 일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관에 들어섰을 때 거울이 정면으로 떡하니 보이는 집은 좋은 운이 날아간다는 것이 믿든 말든 풍수의 기초 상식인데 그 현관문을 열자마자 떡하니 마주보는 큰 거울이 있고 이게 풍수가 아니더라도 좋은 레이아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문을 열자마자 자기가 딱 보이는 이 레이아웃은 말이죠. 특히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풍수 이외에도 무속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시각적인 장치로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자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에서 문지방을 넘어서는 발과 열리고 닫히는 미닫이 문이 매우 여러 번 보입니다. 이것은 동양권에서는 문지방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어릴 때 문지방을 밟고 서 있으면 어르신들한테 혼이 나곤 했었는데 심지어 더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상여까지 관을 운반할 때 문지방을 넘을 때는 바가지를 엎어놓고 관으로 바가지를 깨트린 뒤에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이승과 저승의 그러니까 문 안쪽과 바깥쪽의 인연을 끊지 않으면 바깥쪽에 있는 저승의 잡스러운 귀신들이 이승의 집 안으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너의 이름은에서 문지방을 넘는 것 그리고 문이 자꾸 닫히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이야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이 거울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우크는 공항으로 떠나고 오토는 그렇게 거울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 컷으로 오토의 미래가 가우크에게서 멀어져 가게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연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TMI로 가후쿠라는 이름은 한자로 집 가짜에 복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이 가정은 정말 그렇게 행복한 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죽은 아이라는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부는 그전과는 다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죽은 아이가 떠오르니까요. 집이란 공간에서 울고 웃던 아이의 소리가 제거된 채 밀폐된 듯이 고요한 시간이 무섭도록 싫어져서 그래서 헤어지는 커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죽은 아이의 기일이면 함께 아이를 추모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의 가장의 이름이 행복한 집 가오쿠라니.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오쿠는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쿠의 차는 빨간색 사부 900 터보 3도 해치백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자동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의 차는 그저 바퀴 달린 탈 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성향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이 영화에서 이 차라는 것은 사실상 또 하나의 주연 배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차는 3도어니까 뒷좌석에 타려면 조수석을 앞으로 이렇게 젖히고 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차입니다. 게다가 일본인데도 운전석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좌측에 있는 차입니다. 일본에서 몰기엔 불편한 차죠. 이 90년대에 생산된 스웨덴의 명차는 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타던 차였고, 당시 사브는 판매 수익이 적어지더라도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단단한 차를 고집스럽게 만들던 사브의 장인 정신이 가득했던 시절의 명차입니다. 따라서 이 차를 가오쿠가 몬다는 사실은 가오쿠가 일반적인 성향,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90년대에 한국에서 이 차를 타던 사람들은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전문직 종사자, 순수 미술작가, 고급 취향의 배우,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차를 의사가 타는 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치 변호사가 타는 차는 링컨, 그런 식으로 말이죠. 벤츠는 너무 으스대는 것 같고, 비머는 너무 엑셀을 밟아댈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고급이지만 너무 번쩍번쩍하고 과시적인 느낌이 아닌, 뭔가 고급 취향이지만 지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볼보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차입니다. 원작에서 가오쿠는 이 차를 12년째 몰고 있고 주행거리는 갓 10만 킬로미터를 넘었다고 나옵니다. 12년째 우측 핸들의 일본에서 좌측 핸들의 차를 몬다는 것은 가오쿠가 불편한 이 차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그리고 1년에 1만 킬로 미만으로 운행했으니까 연식 대비 비교적 매우 짧은 주행거리는 그가 장거리 운전보다는 근거리 출퇴근 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집엔 차가 이거 하나뿐이었거든요. 따라서 그가 늘 반복적인 일상을 성실하게 혹은 다소 단조롭게 살아왔음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또한 중년의 부부인데도 3도 차라는 사실, 즉 부부만 탄 채 뒷좌석은 텅 비어있음은 물론 아예 뒷좌석용에 문이 없는 차라는 사실은 아이가 없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없을 예정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차는 그저 운송수단으로서의 차가 아니라 어쩌면 약간 소름 끼치게도 죽은 아이 혹은 그 아이가 들어있는 관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차는 차가 아니라 어쩌면 바퀴가 달려있는 관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퀴 달린 관을 가오쿠는 매일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매일 자기 딸의 죽은 관을 운전하고 있다. 이거 자체가 이 드라이브 마이 카의 상징성을 대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가오쿠는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아이에 대한 기억을 12년째 매일 끌고 다니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은 아이에 대한 기억을 늘 공유하고 있는 이 부부에게 이 차를 함께 타고 간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아직도 현실이 끌려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차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차 하나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른 작품인데 관객이 그 의도를 알고 본다면 더욱 좋겠죠. 만약 가우크가 토요타 캠리 같은 차를 몬다는 설정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소나타 같은 차를 몬다는 설정으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소나타가 뭐 어떤 차라는 어떤 폄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는 매우 무난하고 별다른 큰 특징이 없는 성향을 가진 평범한 사람으로 설정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의 차는 주인공의 성향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영화의 기본 설정과 주제를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우크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연극제의 주최 측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블라디보스톡에 한파가 닥쳐서 비행편이 모두 취소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다음날 다른 비행편으로 예약을 해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가우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에서는 아내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우크는 자신이 공항으로 떠난 몇 시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정사를 벌이고 있는 아내를 자신의 집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토는 아직 가우크가 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초반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거울의 부정적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가우크의 시점에서 아내의 분류는 그 거울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우크는 그 거울 너머의 불륜의 현장을 직접 가까이 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명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울 속의 세계, 그러니까 다른 이 세계에서 벌어진 일로 그 충격적인 일을 나의 현실로부터 분리하고 싶었던 그런 심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또는 연인의 불륜 현장을 직접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연장이라도 들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 장소를 빠져나오시겠습니까? 가우크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우크의 이름은 집가짜 복복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아니 그저 행복해 보이는 또는 행복한 척하는 그런 가정이라도 유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우크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옵니다. 이제 밤이 되었고 가우크는 호텔방에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옵니다. 아내는 가우크가 블라디보스톡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잘 도착했냐, 호텔은 어떠냐, 음식은 어떠냐,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묻습니다. 가우크는 잘 도착했고 그냥 대충 그렇다라고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하지만 가우크가 있는 곳은 나리타 공항에서 겨우 2km 떨어져 있는 나리타 뷰 호텔입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호텔인지. 가우크가 묵은 곳은 1박에 평균 9만원, 10만원 정도 하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깔끔한 가성비 비즈니스 호텔의 싱글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내일 아침 또 일찍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그리고 그런 꿀꿀한 심정 속에서 럭셔리 호텔에 묵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고 너무 후진 곳도 이 깔끔한 성격의 가우크란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우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냈을까요? 여러분이 가우크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가우크는 한쪽 눈이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고통 때문에 진료를 받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는 만성 녹내장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가우크의 한쪽 눈은 앞으로 서서히 실명하게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가우크가 의사에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쪽 눈이 서서히 멀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의사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뭔가 그래픽 디자이너이거나 눈이 굉장히 중요한 분일 경우에는 제가 그 직업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걸 질문한다든지,
뭐 그렇겠죠. 그런데 가오쿠의 직업은 연극 연출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오쿠의 첫 번째 질문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영화를 보던 저는 이 부분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금 운전이 중요해? 그렇습니다. 그에겐 운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차는 그에게 고독이고 밀폐이고 은둔이면서 현실로부터의 도주임과 동시에 자유이고 고요이고 해방이며 치유의 공간인 셈입니다. 이거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헝클어졌을 때,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할 때 그저 목적지도 없이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누군가 방해를 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차는 그에게 잃어버린 아이이자 가오쿠란 이름 그대로 가정의 행복 그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뿐일지라도 허울뿐일지라도 쇼윈도 속의 행복일지라도 그것마저 잃으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오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 가오쿠의 손을 오토는 꼭 잡아줍니다. 둘은 죽은 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신사에서 기도합니다. 신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토는 가오쿠 대신 운전을 합니다. 병원에 간 사이에 눈이 갑자기 실명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심플한 장면인데 매우 섬세하게 연출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들의 감수성까지 담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왜 아까 차선 변경을 하지 않은 거야? 운전하는데 자꾸 그런 말 하는 거 잘못하면 정신적 학대거든? 사실은 아이를 하나 더 원했어? 잘 모르겠어. 그 어떤 아이도 그 아이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똑같이 사랑했을지도 모르잖아.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 나만 원할 순 없어. 미안해.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나도 함께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해. 고마워.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좋아. 이 대화가 흐르는 동안 오토는 앞만 봅니다. 그때까지 오토는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살짝 옆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제서야 오토는 가오쿠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때 가오쿠는 오토를 마주보지 않고 앞만 쳐다봅니다. 운전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오토가 자신을 쳐다볼 때 마주볼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둘의 시선은 언제나 어긋납니다. 그 대신 가오쿠는 조용히 오토의 손을 잡아줍니다. 마음만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어도 그들의 운명의 차선은 벌써 오래전에 변경이 필요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간단한 설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고 훌륭한 연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뒤에 영화의 타이틀이 뜹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영화 내용의 어떤 반전이나 복선, 스포일러를 다 까발린 게 아닙니다. 핵심적 뉘앙스를 던져드리긴 했지만 인트로에 타이틀이 뜨기 전까지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렸네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설명충 TMI.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더 줄여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더 수박 겉핥기식의 리뷰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봐도 안 봐도 그만인 그런 영화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꼭 봐야만 하는 영화일까요? 저의 판단으로는 언제가 됐건 간에 꼭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단지 템포가 느리고 러닝타임이 길기 때문에 뭐 좀 재미난 거 없나 하고 대충 볼 영화가 아니라 어느 조용한 날
호흡을 가라앉히고 책을 읽듯이 집중해서 볼수록 그 깊은 맛이 더욱 우러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짧게 리뷰하겠다고 해놓고 또 리뷰가 길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더욱 더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댓글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집에만 있어야 해서 유튜브 리뷰를 시작했었던 건데, 그동안 목소리가 역겹다, 이런 쓰레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신을 괴롭게 했으니 빨리 죽기를 바란다와 같은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댓글을 읽을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아플 때 죽으라는 말을 들으면 더 아파지거든요. 게다가 올해는 제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으로 한 5번 정도 기절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댓글을 읽다가 또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댓글은 욕으로 가득하고 구독자는 3년 동안 6,000명에서 늘지 않고 월 평균 수익은 5만 원이라서 모두 제 돈을 들여서 제작해야 하고, 회원제로 해보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난 3년 동안 슈퍼땡스라도 한 번이라도 해주신 분들이 한 12명 정도인데, 그 정도로 무슨 회원제가 되겠습니까? 슈퍼땡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동안 리뷰를 못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편집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기존 대비로는 좀 성의 없는 제작 방식과 깊이가 좀 부족한, 제 기준으로는 깊이가 좀 부족한 리뷰로는 가급적 자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냥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사랑하고 리뷰하는 것도 즐겁기 때문입니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고 이젠 얼굴까지 보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이 채널이 싫으신 분들은 제발 그냥 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은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오늘 드라이브 마이 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만간 빨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작자 미상이었습니다.